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믿기 힘들어했던 한 장면을 통해 한 선수의 진짜 정체를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단순한 승리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경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순간의 진실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다리에 쥐가 난다는 것은 스포츠 의학적으로 명확한 경고 신호입니다. 근육이 수축을 멈추지 못하는 상태. 더 이상 정상적인 움직임을 지속할 수 없다는 뜻이며 대부분의 선수에게는 즉각적인 경기력 저하나 포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날 코트 위에서 벌어진 장면은 이 상식을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3세트 후반, 이미 체력이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안세영은 오히려 더 빨라졌고 더 정확해졌으며 더 과감해졌습니다. 고통이 속도를 늦추기는커녕 움직임을 단순화시키고 판단을 제거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단순히 투혼이나 정신력으로 설명하는 것은 지나치게 피상적입니다. 실제로 그 순간 안세영의 신체는 고통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뇌는 이미 다른 단계로 진입해 있었습니다. 스포츠 심리학에서 말하는 플로우 상태, 즉 의식적 판단이 사라지고 근육 기억과 반사신경만으로 움직이는 단계입니다. 이 상태에 들어가면 선수는 공을 본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공이 어디로 올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하고 생각은 그 뒤를 따라오거나 아예 개입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경기는 기술 대 기술의 싸움이 아니라 존재 대 존재의 충돌로 변합니다. 상대였던 왕지인은 단순히 점수를 잃은 것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위협 앞에 노출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부상 징후를 보이는 선수를 상대로 심리적 우위를 점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날의 안세영은 약해진 선수가 아니라 고통을 통과해 다른 단계로 넘어간 선수였습니다. 라켓을 쥔 손보다 먼저 흔들린 것은 상대의 판단이었고 기술보다 먼저 무너진 것은 멘탈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 경기는 배드민턴 경기였지만 동시에 인간의 뇌가 위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실험과도 같았습니다. 멈출 것인가? 아니면 모든 불필요한 신호를 차단하고 가장 원초적인 능력에 자신을 맡길 것인가? 안세영은 후자를 선택했고 그 선택은 경기의 흐름 자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위해 채널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질문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왜 이 장면이 단순한 명승부가 아니라 시대를 상징하는 장면으로 남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이 경기 이후 전 세계 배드민턴계는 안세영을 바라보는 시선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을까요? 그 답은 그녀 개인의 투지 너머 우리가 아직 다 보지 못한 더 큰 구조와 의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자율스로 승쾌하라야 이에서 우리는 한 가지 결정적인 변화를 짚어봐야 합니다. 그 순간 이후 경기는 더 이상 기술의 교환이 아니었습니다. 셔틀콕의 속도나 각도, 탭의 정교함은 여전히 중요했지만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는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해 있었습니다. 바로 상대의 심리, 그리고 그 심리를 붕괴시키는 보이지 않는 압력이었습니다. 왕지인은 경기 초반까지 명확한 전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랠리를 길게 가져가며 체력 소모를 유도하고 수비와 공격의 균형을 유지하는 전형적인 안정형 운영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세영의 다리에 이상 징후가 나타난 이후 정상적인 흐름이라면 전략은 더욱 명확해져야 했습니다. 상대가 흔들릴 때는 압박을 강화하고 실수를 유도하며 경기의 리듬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이 실제로 코트 위에서 벌어진 일은 정반대였습니다. 안세영이 고통을 안고도 속도를 올리는 장면이 반복되자 왕지의 판단에는 미세한 지연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박자 늦은 반응, 이전보다 길어진 준비 동작,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망설이는 시선. 이 모든 것은 체력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혼란의 신호였습니다. 스포츠 심리학에서는 이를 위협인식 오류라고 부릅니다. 상대를 부상당한 선수로 인식해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통제 불가능한 존재로 받아들이는 순간 뇌는 합리적 계산을 멈추고 방어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때부터 왕지의 플레이에는 분명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공격 각도는 보수적으로 변했고 스매싱은 이전보다 짧아졌으며 랠리를 끝내야 할 상황에서도 공을 넘기는 선택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상대의 상태를 정확히 해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험을 회피하려는 무의식적 선택이 반복된 결과였습니다. 반면 안세영은 정반대의 흐름을 탔습니다. 판단을 줄이고 선택지를 단순화하며 움직임을 더욱 직선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대비는 경기의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점수판 위의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코트 위에 형성된 공기였습니다. 관중은 물론이고 심판석과 벤치까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흐름은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부상 신호를 보이는 선수가 상대를 압박하고 정상 컨디션의 선수가 흔들리는 이 역설적인 장면은 보는 이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기술적 우위가 아니라 존재감의 우위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경기가 왜 특별한지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안세영은 단순히 아픔을 참고 버틴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고통을 경기의 변수로 두지 않고 오히려 상대의 인식을 흔드는 요소로 전환시켰습니다. 정상적인 스포츠 논리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이 전환이야말로 이 경기가 단순한 명경기를 넘어 하나의 상징으로 남게 된 이유입니다. 상대는 더 이상 셔틀콕을 상대하지 않았고 안세영이라는 존재 자체와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질문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이런 장면이 반복될 때 세계 배드민턴계는 한 선수를 어떻게 정의하게 될까요? 단지 뛰어난 선수로 볼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기준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존재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곧 공식적인 언어로 그리고 숫자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PHAN3에서는 이 경기가 끝난 이후 세계 배드민턴계가 보여준 반응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반응은 찬사나 감탄을 넘어 기준 자체를 재정의하는 단계로 이어졌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단어가 바로 GOAT였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라는 이 표현은 원래 은퇴 이후에나 조심스럽게 언급되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직 커리어의 한가운데에 있는 20대 초반의 현역 선수에게 그것도 공식적인 맥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했습니다. 왜 지금인가? 왜 안세영인가? 그 답은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에서 먼저 드러났습니다. 최근 수년간의 승률, 상위 랭커 상대 전적, 결승 진출 빈도,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서의 득점 비율. 이 수치들은 하나같이 기존 여자 단식의 최고 전성기 기록을 넘어섰고 일부 지표에서는 남자 단식 전설들의 수치와도 겹치거나 이를 상회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기록들이 경쟁 수준이 낮았던 과거가 아니라 체력과 속도가 극단적으로 상향 평준화된 현대 배드민턴 환경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세계 배드민턴계가 주목한 것은 단순한 승리의 개수가 아니었습니다. 안세영의 경기력은 특정 스타일이나 조건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느린 템포에서도, 극단적으로 빠른 랠리에서도, 공격과 수비의 균형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그녀의 퍼포먼스는 급격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기술 하나가 뛰어나다는 의미가 아니라 경기 전체를 통제하는 능력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와 무관하게 일정한 압박을 유지하는 선수. 이 특성은 전설급 선수들에게서만 공통적으로 발견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젠더 프레임의 붕괴였습니다. 일부 해외 언론은 그녀를 여자 단식 최고라는 표현 대신 배드민턴이라는 종목 자체를 대표하는 존재로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비교 대상이 여자 선수군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안세영의 플레이가 남자 단식의 속도와 파워, 여자 단식의 정교함과 안정성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졌고, 이러한 분석은 과장이 아니라 경기 영상과 수치로 뒷받침되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GOAT라는 표현은 찬사가 아니라 진단에 가까워집니다. 이미 최고 수준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플레이에는 여전히 개선과 확장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전성기가 끝난 완성형이 아니라 정상에 있으면서도 계속 진화 중인 선수. 이것이 세계 배드민턴계가 느낀 가장 큰 위기이자 충격이었습니다. 상대 선수들은 단순히 한 명의 강자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질 가능성을 지닌 존재와 경쟁해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결국 이 흐름은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합니다. 안세영은 기록으로 설명되는 선수가 아니라 시대의 기준을 바꾸는 선수라는 인식입니다.
그녀의 이름이 특정 랭킹이나 타이틀을 넘어 하나의 기준점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순간, 이 논의는 더 이상 가설이 아니게 됩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개인의 천재성을 넘어 이 결과를 가능하게 만든 배경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답은 코트 밖, 그리고 우리가 쉽게 보지 못했던 구조 속에 있습니다. PH의 N사에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코트 밖으로 이동합니다. 안세영이라는 개인의 폭발적인 퍼포먼스 뒤에는 우연이나 기적이라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를 가장 솔직하게 드러낸 인물이 바로 박주봉 감독이었습니다. 그는 이 성과를 자신의 전술이나 훈련 방식의 결과로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복해서 강조한 것은 시스템, 그리고 환경이었습니다. 박주봉 감독이 대표팀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기술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훈련 강도도 전술의 수준도 아니었습니다. 선수들이 훈련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장벽, 바로 행정 스트레스와 불신의 구조였습니다. 훈련 일정은 잦은 변경으로 예측이 어려웠고, 장비와 지원에 대한 결정 과정은 불투명했으며, 선수들은 자신의 성과와 무관한 외부 변수에 끊임없이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어떤 재능도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것이 김동문 회장의 취임이었습니다. 새로운 체제는 수직적인 통제 구조를 완화하고 소통을 중심으로 한 행정 개편을 시작했습니다. 선수와 코치가 행정의 대상이 아니라 행정의 기준이 되는 구조로의 전환이었습니다. 이 변화는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했지만 선수들의 일상에는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불필요한 보고와 승인 절차가 줄어들었고 훈련과 회복의 리듬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박주봉 감독은 이 시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는 훈련량을 늘리기보다 선수들이 스스로를 믿고 훈련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훈련장은 단순한 기술 연습의 공간이 아니라 심리적 안전이 보장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선수들은 실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시도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한계를 더 과감하게 밀어붙일 수 있었습니다. 이 구조 변화는 단기간의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한 해 동안 여자 단식, 남자 복식, 혼합 복식에서 동시에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과가 나온 것은 한국 배드민턴 역사에서도 전례가 드문 일이었습니다. 이는 특정 선수의 컨디션이나 우연한 대진의 결과로 설명할 수 없는 성과였습니다. 박주봉 감독이 말한 것처럼 이것은 설계의 결과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을 먼저 바꾼 뒤 그 위에서 실력이 자연스럽게 폭발한 구조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세영의 멘탈은 결정적으로 달라졌습니다. 극한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단순한 성격이나 타고난 담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속한 시스템이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확신, 실패하더라도 다시 설 수 있다는 믿음이 그녀의 판단과 반응을 안정시켰습니다. 코트 위에서의 침착함은 훈련장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훈련장을 둘러싼 구조 속에서 형성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파트에서 드러나는 핵심은 명확합니다. 진짜 변화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안세영의 플레이는 개인의 재능이 만들어낸 결과였지만 그 재능이 극한까지 발현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시스템의 조용한 혁신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 혁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변화는 눈에 보이지만 그동안 과소평가되어 왔던 요소입니다. PHNO에서는 그동안 부차적인 요소로 취급되어 왔지만 실제로는 경기력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였던 장비와 선택의 자유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승패를 가르는 요소를 기술이나 체력에서만 찾습니다. 그러나 엘리트 스포츠의 최상위 단계에서는 아주 작은 차이가 결과를 바꾸고 그 차이는 종종 장비와 환경에서 발생합니다. 과거 한국 대표팀의 장비 시스템은 효율성과 공정성을 이유로 일괄 지급 방식에 의존해 왔습니다. 표준화된 라켓, 동일한 신발, 동일한 조건. 겉으로 보면 모두에게 공평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선수 개개인의 신체 구조와 반응 특성을 무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손목의 각도, 발의 하치, 체중 분산 방식, 피로 누적 속도는 선수마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값에 맞춰진 장비는 누군가에게는 최적이 될 수 있어도 다른 누군가에게는 제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동문 회장 체제에서 처음으로 이 구조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선수 개인이 자신의 경기 스타일과 신체 특성에 맞는 장비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열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니라 경기력에 대한 철학의 전환이었습니다. 선수는 더 이상 시스템에 맞춰 몸을 바꾸는 존재가 아니라 시스템이 선수의 몸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대상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안세영에게 이 변화는 결정적인 의미를 가졌습니다. 3세트 후반, 다리에 극심한 부담이 걸린 상황에서도 움직임이 무너지지 않았던 배경에는 맞춤형 신발의 충격 흡수와 하중 분산이 있었습니다. 이는 기적이나 우연이 아니라 반복된 테스트와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신발이 발을 지지해준다는 신뢰는 무의식적인 움직임의 안정으로 이어졌고, 그 안정이 극한 상황에서도 리듬을 유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변화는 안세영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남자 복식과 혼합 복식 선수들 역시 자신에게 최적화된 라켓을 선택한 이후 장시간 랠리에서도 손목과 팔꿈치의 부담이 줄어들었고, 경기 후 회복 속도 역시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장비가 좋아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선수들이 자신의 몸과 도구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장비의 기능적 개선보다도 심리적 효과입니다. 선수는 자신이 선택한 장비를 사용할 때 그 도구를 외부의 통제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연장된 신체로 받아들입니다. 이 감각은 판단의 속도를 높이고 망설임을 줄이며 위기 상황에서 과감한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장비는 기술이 아니라 신뢰라는 말이 여기서 성립합니다. 결국 장비 선택의 자유는 경기력 향상이라는 결과뿐 아니라 훈련 방식과 전략의 다양성까지 확장시켰습니다. 선수들은 하나의 정답에 맞춰 훈련하는 대신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경기장에서 목격한 몇 초의 차이, 몇 포인트의 격차는 사실 이런 누적된 선택과 시스템 변화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한국 배드민턴의 체질을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PHN 6에서는 이 모든 변화가 하나의 선수 개인을 넘어 어떤 파급력을 만들어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안세영은 더 이상 코트 위의 스타 선수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고 동시에 하나의 경제 현상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스포츠 시장은 결과보다 서사를 보고 기록보다 방향성을 봅니다. 그리고 안세영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드문 사례였습니다. 해외 스포츠 비즈니스 분석에서 주목한 것은 단순한 우승 횟수가 아니었습니다. 압도적인 승률, 극적인 경기 서사, 그리고 아직 한창 성장 중인 나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되면서 안세영의 가치는 경기 결과를 넘어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패배의 기억을 가진 선수, 부상을 경험한 선수, 그럼에도 다시 일어선 선수라는 서사는 글로벌 브랜드가 가장 선호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단순한 마케팅 문구가 아니라 소비자가 감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야기의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배드민턴이라는 종목의 위치도 함께 바뀌기 시작합니다. 축구와 농구처럼 이미 포화된 시장과 달리 배드민턴은 아시아 전역에서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종목입니다. 국가 단위의 응원 문화, 선수 개인에 대한 충성도, 그리고 장기적인 팬층 형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안세영은 단순한 개인 스타가 아니라 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플레이 하나하나가 곧 한국 스포츠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소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흐름이 개인의 성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안세영을 중심으로 주목받은 것은 선수 개인의 재능만이 아니라 그 재능을 극대화한 구조와 시스템이었습니다. 행정의 투명성, 장비 선택의 자유, 심리적 안정이 보장된 훈련 환경, 이 요소들은 모두 눈에 띄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스포츠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입니다. 세계는 안세영을 보며 한 명의 선수를 본 것이 아니라 한국 스포츠 시스템의 변화 가능성을 함께 보았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한 경기의 승패로 환원될 수 없습니다. 다리에 쥐가 난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한 장면은 개인의 의지와 시스템의 신뢰가 맞물릴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진짜 승리는 셔틀콕이 떨어진 순간이 아니라 그 장면이 전 세계에 던진 메시지 속에 있었습니다.
한국 스포츠는 더 이상 재능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선언. 그리고 그 선언을 증명한 하나의 이름이 바로 안세영이었습니다. 이제 질문은 시청자에게 돌아옵니다. 우리가 본 것은 단지 위대한 선수의 경기였을까요? 아니면 한국 스포츠가 세계 무대에서 선택한 새로운 방향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출발점이 이미 코트 위에서 조용히 찍혔다는 사실입니다.